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매입한 청주 성안길 우리문고 건물입니다. 인평원이 건물 매매를 전제로 건물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 그보다 넉 달 앞선 7월 19일. 당시 건물은 건물주의 채무 때문에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 불과 12일 뒤 최저 경매가 75억 원의 2차 경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서 체결 일주일 만에 건물주가 돌연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매는 취하됐고 이후 인평원이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낮은 94억 6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 의원들이 경매 물건을 비싸게 샀다거나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도의회 소관상임위에서는 인평원이 매매 계약을 맺기 전 건물이 경매 물건이었다는 걸 도지사와 도의회, 기금관리위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쪽에선 논란의 매입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성안길 상인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박진희 도의원이 김영환 지사를 상대로 매입의 적절성을 따지다 측근 개입 의혹과 성안길 상인회를 함께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상인회는 김 지사 인수위에서 활동한 뒤 현재 충북도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홍경표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평원이 매입 의사를 밝혀 건물주를 소개해줬을 뿐 개입은 안 했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히려 김 지사 측근의 관여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건물 매매와 경매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당시 건물주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연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사안을 보면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예. 민간 재산을 공유화하는,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바꾸는 예. 그런 간단한 절차하고 또 의회 승인만 얻으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불필요한 어떤 중간에 절차가 생략되고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또 정치적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논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첫째는 감정평가액과 그리고 실제 그 경매가액의 차액이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영환 지사의 어쨌든 측근이라고 또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측근이라도 볼 수 있는 인물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했다는 부분, 그래서 혹시나 차기 선거를 도모한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오해까지 또 의혹까지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오비 일학이다라는 것이 충북도 그리고 인평원 그리고 중간에 또 상인연합회의 입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고 중간에 분명히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절차들이 생략이 됐다. 그래서 많은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고쳐매지 마라. 근데 이분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부러도 갓근을 고쳐매는 것 같습니다. 서양 속담에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7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그걸 덮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규정을 몰랐다. 예를 들어서 인평원 자체에서 규정을 몰랐다. 경매 진행 중인 거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를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인정하면 됩니다. 또는 경매가 해소되었다라는 말에 속았으면 속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하급기관에서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이 있다면 상급기관이 그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민의 또 예산
시민들의 혈세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두둔하고 나서는 것입니까? 거기에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 역시나 이틀막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합리적인 거에서 먼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큼 이분들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계속해서 고쳐매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님. 네, 지금 그러니까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 2024년 7월 19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것은 7월 25일이고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지금 경매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경매가 취하됐다는 건물주 말에 속았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도에서 설립한 이런 기관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당장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확인되는 경매 관련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지 않고 속았다는 건지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전혀 보고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심의 과정에서 이게 경매가 진행 중이고 1차에 유찰되었고 최저 입찰가가 약 75억 원이다. 이런 사실이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면 감정평가액 약 95억 원을 다 주고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 부분 철저한 조사와 시정과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또 한 번 명쾌하지 않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혹도 없이 명쾌하게 행정 절차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자들 이제 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해명들이 언제부터 행정기관의 정책 과정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수위인 법적인 것을 어겼냐 아니냐가 그 지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내 돈이었으면 그렇게 썼겠느냐라는 말이 저는 이번 건물 매입 과정에서 충북도가 또 인평원이 보여준 과정들이 그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봐도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거리도 있고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뭐 공익감사 등의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분께서 여러 쟁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인평원 건물을 매입할 가치가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적합한 입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평원 고유의 그러니까 지금 위치하고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 옆에 있는 그 건물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러나 다만 단점이 있다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도청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현재로서는 주변에 주차 타워가 사실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북문화재단이 이 인평원이 지금 매입한 이 건물을 사용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포기된 상태에서 다음에 후순위로 인평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게 의혹의 이런 문제들을 빼고라도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본 자는 누구냐. 현재로서는 드러난 것만 보자면 건물주와 그리고 거기에 새들어 살았던 그 편의점주 결국은 보증금을 다 빼고 갔고 또 경매가 어쨌건 중단이 되면서 결국은 건물주도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거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부담은 또 충북도와 인평원이 그대로 지고 가는 거기에 중간에 또 상인회가 또 끼는 그런 불성사나운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메리트가 과연 있었는가 이거는 둘째 좀 치더라도 다른 차선은 혹시 없었는가 건물을 임차해서 일시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타운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이게 난개발하듯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몇몇 어떤 그 체크라인, 보고 라인을 거쳐서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점을 낳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시점에 이 경매 중인데다가 주차장도 마땅치 않은 이 건물을 100억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매수할 만한 그런 당위성이 누군가에게는 있겠죠. 근데 그게 도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지는 사실 많이 의문이고요. 주차장 문제가 사실 지금 이번에 이 건물을 사면서 300m 정도 떨어진 도보거리 300m 이렇게 떨어진 그 주차장
부지도 같이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영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도청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300m 떨어진 그 주차장은 왜 또 같이 매수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그 같은 규모의 건물은 아닙니다만 성안길 중심 상권에 접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에서 서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40m 떨어져 있는 건물이 지난해 3월에 매매가 되었는데 지금 이 인평원이 매입가가 지금 1제곱미터당 1,035만 원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다른 매물은 제곱미터당 1,009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매입해야 될 만한 상황인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최 국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100억 가까이 들인 곳이 입지가 반드시 여기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전 물음표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보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렇게 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가치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활용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었어만 했느냐, 그것도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라는 측면인 거고요. 인평원 우리가 뭐 많은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장 친근한 사업이 장학금 사업이잖아요. 근데 네. 그 장학금 사업에 쌈짓돈이 되는 금융 예금 자산에서 이것들을 100억을 뚝 떼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결국 장학금 사업에 사용될 예산 자체의 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금융 자산이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답변을 하시는 도지사의 대응 자체가 사실은 이 인평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또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없이 마치 자치단체가 혹은 공공기관이 땅 장사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절차 이제 문제인데요. 이 건물 매입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네, 7월 14일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데 그 전에 6월 달에 이미 한번 검토를 하다가 경매 중인 사실 때문에 안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면 이 부분이 사실 좀 이렇게 사기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인평원이 지금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 법령이랑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과연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심의 과정에서 이제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조건이잖아요. 이 경매 관련 사실이 제대로 다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공론화 과정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모든 조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닐 거죠. 그리고 이 건물 매입 과정에서의 공론화 절차라는 게 주요 의사결정 과정, 주요 논의 단위에게만이라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의 정보들이 제대로 모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텐데 앞서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실은 도의회조차 제대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죠. 그리고 인평원 기금관리위원회나 혹은 이사회 보고 과정에서도 2차 경매가 예정 중인 상황에서 양해각서가 20억 가까이 높게 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근본적인 논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불과 이제 그 11월에 계약 체결 이 과정 안에서 행감이 지난 11월에 있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조차도 2차 경매 관련된 뭐 20억이 더 투여되고 이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이거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를 넘어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의도적이고까지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속일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그 당사자가 되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에 어쨌든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야말로 오비일학이다. 이게 우왕좌왕한 측면은 있어도 절대 어떤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을 출연기관이 취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도의회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 도의회가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절차가 생략된 거 이거는 그야말로 도의회의 공격을 받아도 특히 야당의 공격을 받아도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사안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 반론을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뭐 가격에 대한 거, 입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이게 벌써 논란된 지가 뭐 반년 가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당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진짜 이 건물과 그 매입했다는 그 주차장 부지와 이렇게 가봤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 그랬더니 이제 직선거리 177m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해서 건너야 됩니다. 주차장이 현재로서는 14대입니다.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아마 건물을 새로 지면은 뭐 예를 들어 주차 건물을 지면은 좀 더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신호 대기해서 걸어오고 하려면 아마 다 해보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여성분들 조금 더 느리게 걸으면 한 15분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운 게 교육 기타 관련한 이 참여자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접근성이 15분씩 떨어진 데 주차하고 올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복합 행정타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평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영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씩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합 행정타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후적으로 답하는 방식이나 내용 그리고 이분들이 뭐 경제성, 절차 아마 도의의 직접적인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좀 피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직접적 사전 승인 대상은 아니어도 사후 감사는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신 교수님이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충청북도는 이제 산하 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해서 이 복합 행정타운을 만들고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그 산하기관 몇 군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 청주 도심보다 한참 벗어난 교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안으로 끌어오는 건 맞죠. 그리고 거기에 목적을 더하자면 원도심 기능을 좀 회복하자 이런 의미인데 뭐 대표적으로 세종시를 우리가 언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워싱턴 DC의 뭐 작은 규모라고 이렇게 지금은 어쨌든 좋은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도 이런 행정타운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충북 북부 지역에서 도청 이전 주장이 계속 요즘도 간헐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사실 잠식될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2청사를 겸한 충북도의회 신축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청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줬고 또 정치계에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있을 여지는 현재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신 교수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셨다시피 행정타운을 건설할 거면 그야말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촘촘하게 또 이 타임라인을 세워서 좀 계획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좀 전에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정도 도시 계획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행정기관만 가지고 공공기관만 가지고 뭔가 원도심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제천시 모델을 따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빈 건물, 그러니까 상가 형태로 지어진 그 전통시장의 공실을 상당히 규모 있게 튼 다음에 예. 최근 이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거의 열광하고 있는 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크 골프,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현재 거의 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구도심에 사는 원도심에 사는 그 상당히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접근하면서 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원도심 회복 기능을 좀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 국장님. 예, 산하기관을 뭐 도청 인근으로 모은다. 그럼 행정의 편의성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다만 좀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현재 뭐 행정타운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지역과 또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계시는 문화의 바다 사업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의 영역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주 타 지역은 물론이고 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충북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도 균형 발전이나 이런 늘 계속 청주 중심의 발전이나 고민들, 정책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모든 정책과 예산들이 도청 인근 지역으로만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뭐 적합하지 않겠지만 도민들의 정서적으로도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존에 이제 행정 타운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신도시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뭐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 이제 버스터미널, 시청, 전남 도청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전이 되면서 도시 재생에 성공을 하는데 대부분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그래서 문화의 바다 이 프로젝트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행정타운 기능이 들어가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정말 전국에서 거의 그렇게 해서 구도심, 원도심을 다시 행정타운 집적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라면 거의 처음 시도하는 거에 아마 거의 그럴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거죠. 지금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기관마다 하나씩 들어와서 중구난방식으로 나중에 배치가 된다? 그건 행정타운이라고 기능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또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지금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스터 플랜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부분 말고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하나의 사업 아이템처럼 그때그때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충청북도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사기업처럼 생각하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득을 이렇게 얻으려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서 각종 법령이나 지침에 상세하게 규정을 마련하고 또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취지가 단순히 뭐 지자체장의 의사결정이나 실무자의 업무 진행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아니잖아요. 예, 공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눈에 띄는 댓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MOHS 땡땡님께서 뭔가가 있네라고 짧게 일축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최하위 10%에는 마등급을 주는데 충청북도는 전남도와 함께 광역지자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겁니다. 민원 서비스는 크게 5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충북도는 고충민원 처리와 민원제도 운영 등 3가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해결 민원 처리를 위한 독립권익구제기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등 고충 해결이 미흡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각종 정부 지표에서 충북이 최하위로 발표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비위 혐의로 기소되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김영환 지사 2년 차인 2023년 경제 성장률 역시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각계의 이딴 비판에 취임 이후 충북도가 30개의 상을 받았고 도정 정책과 개혁은 전국 1등이라며 경제 역성장은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6조의 그러면 투자는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1,500개의 기업은 뭐하러 여기 충북에 온 것입니까? 우리 경제가 충청북도가 꼴등이다.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착시에 의한 것이고 충청북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원실 리모델링과 시민 고충의 신설 추진 등 개선을 위해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과 충주시도 꼴찌 바로 위인 라등급을 받아 불명예를 안았고 음성구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최상위인 가등급의 이름을 올려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최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연속으로 최하위를 받았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매년 조사하는 겁니다. 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인데 지난해에 같이 최하위를 받았던 인천광역시는 올해 이제 2024년 자료를 보면 2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노력했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충북도는 똑같이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충청북도와 도지사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충북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들을 보면 고충 민원의 처리나 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원 처리 시스템 전반에 제도나 시스템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사실은 제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관련돼서 대안으로 민원실 리모델링하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이야 필요합니다. 이거는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자치단체로서는 국민권익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민원실 리모델링 과연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안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인식한 결과인지 공간 제대로 하고 직원들에게 친절해라라는 말로만 사실 이것들 해결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어떤 게 문제인지조차도 짚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님. 예, 2년 연속 마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평가 등급 체계를 좀 찾아보니까요. 307개 기관 중에 하위 10%에 주는 등급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항목을 보니까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개별 민원 중에는 이제 법정,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처리 실태가 있고, 그리고 민원 만족도가 있고,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전 항목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번 낮은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개선이 되었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겠지만 2년 연속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거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상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했더니 이제 도지사께서 충북도가 뭐 30개의 상을 받고 1,500개 기업이 충북에 들어오고 56조 투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선 주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생이나 복지 이런 쪽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사업이나 치적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그 지점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용환 지사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기저효과로 이제 항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서비스도 기저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작년도에 1등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너무 잘했다가 이번에 좀 어떤 피로감이 있어서 꼴찌로 왔다는 말입니까? 그럼 작년에도 왜 꼴찌를 했습니까? 이 좀 전에 박아롱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 주셨는데 마등급 이렇게 하니까 체감적으로 잘 안 옵니다. 하위 10%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도를 한번 보세요. 이 민원 처리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데들이 그렇게 멀리 아이디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원실의 그 프론트에 신참 또는 뭐 인턴 사원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통상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고 등급을 받는 그런 데들 보니까 경력직 탁 보면 바로 알아서 짝짝짝 이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중상급자들을 배치를 해서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아예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독립적인 권익 구제기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것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 발짝씩 나가야지 민원실 뭐 인테리어 바꾼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식이 바뀌어야만 민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할 때 일단 뭔가 설문조사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고 봤더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민원인들이 작성하는 그런 복합 민원의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민원 서비스 친절도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평가를 하는 요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실제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깔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충북도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의 경우에 단순 민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여권 발급 이 정도고 또 대부분 어떤 공장 신설 등록이라든가 이런 복합 민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과 협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민원 처리 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등록 발급이랄지 이런 발급 업무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친절한지 안 한지 또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 이게 상당히 그것도 정성평가에 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몰라서 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지 이런 걸로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실은 지금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으니 조금 더 좀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죠라고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마인드 또 자세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꼴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꼴찌를 할 수밖에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연국장님이 뭐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충청북도는 보면 지금 말씀이 나온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경제 성장률 다 모두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몇 가지 분야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줄줄이 사실은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항목들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청렴도 지난해 최하위 등급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연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와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종합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도 마찬가지고 경제 성장률 역시 그렇게 자랑하던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다가 뚝 떨어져서 최하위를 기록했죠. 근데 이것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들을 대하는 공직사회, 충북도 또 도지사에 이것들을 어떻게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의 차이라고 전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뉴스에서 경제성장률 관련된 해명이었던 것 같은데 기저효과였다라고 해명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평가가 우리 지역만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전국을 공동하게 하는 거죠. 청렴도도 마찬가지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역시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 나온 거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사실은 제대로 문제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지난해 충북도의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은 비위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그 감사에서 충북도의 출연기관들의 100건이 넘는 곳에서 업무 추진비 등을 비롯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뭐 예산이 환수되기도 하고 인사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충북도의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충북도를 이끄는 김영환 도지사가 이것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못하라는 문제가 결국은 점점 더 중요한 지표들을 끌어내릴 거다라는 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청렴도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제 지금 임평원 건물 매입에 다뤘지만 또 직전 임평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압수수색을 당하도록 충북도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 왜 그런 보고를 안 했느냐?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니라서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 입소문도 없습니까? 직원들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경자청 이미 이제 기관장은 구속이 돼서 있다가 지금 보석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수많은 수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구설들 공직 사회에 지역사회에서 아주 뉴스에 크게 지금 대두가 되어 있기도 하죠. 상탁하선 윗물이 탁한데 과연 밑에가 깨끗할 수 있는가? 온정주의 우리 지역사회만의 어떤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공직사회 폐쇄적인 문화,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오면서 어떤 강력한 기강 이런 것들과 너무나 멀리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임평원이나 경자청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어떤 그 정화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지역민의 자긍심이 올라갈 텐데요. 지금 그 상황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번에 좀 크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량 평가에 필요한 기준, 뭐 위원회를 만들고 뭐 부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충족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평가가 왜 필요한지, 평가 기준을 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정성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장님. 네. 이게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요. 제가 음성군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이번 예. 평가에서 저 상위 그룹의 랭커가 됐거든요. 근데 음성군을 좀 자세히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민원 마일리지 제도라는 거를 어느 지자체보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선두그룹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당시에 공직사회에서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물 흐르듯 가면 되는데 편한 공직생활 너무 어렵게 한다는 그런 불만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민원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 민원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고 또 연말에 시상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한 민원 처리를 해태한다거나 고의로 지연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불친절해서 민원을 야기한다거나 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민원 서비스도 그렇고 그 외에 기타 뭐 경제 성장률이랄지 이런 것들 오늘 언급했습니다만은 단체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이 공직자의 마인드를 끌어가기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으로 일단 견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또 더군다나 제가 앞서 이제 공직자의 마인드 또 단체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평가하는 이 평가위원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평가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전부 다 득표 활동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1년여 후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이런 민원 서비스 종합 측정 이런 것들 이런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결국은 그 민원인들이 바이럴 효과도 낼 테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텐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득표 활동을 왜 안 하느냐라는 그런 쓴소리를 하더랍니다. 이거는 좀 그래서 공직자들뿐만이 아니고 또 단체장들도 좀 명심해야 될 그런 쓴소리 같습니다. 예, 교수님. 공직사회의 민원 서비스나 청렴도 다 마찬가지로 공직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인 규제, 감시 시스템 강화, 투명성 강화, 교육 훈련, 민주적인 기관 운용 이런 수많은 원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인보의 민이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보살피고자 하는 공직자의 자세, 그 정신부터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제도적 시스템만으로 그 사각지대를 다 막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인보애민의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소양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 주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교수님. 예. SJ1721님께서 창피하다, 의구 이 한마디로 많은 것을 함축해 주셨습니다. 재봉틀을 잡은 학생들이 원단과 실로 긴팔 티셔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박음질부터 차근차근 옷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는 학생들은 중증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의류제조 기술교육센터 이든나래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반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정식 직원이 돼 옷을 만들 수 있고 생산품을 도매업체에 납품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의류업을 하던 대표가 지적장애인 조카 2명을 돌보려고 만들었다. 교육생 8명에 정식 직원 5명까지 회사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했지만 막상 가르쳐보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특징과 잘 맞았습니다. 수익은 학생들의 교육비와 급여로 다시 활용합니다. 그 재활 이퀄 자립, 자립 이퀄 재활이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을 도와준다. 이걸로 경제적인 걸 개선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그분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들고
만족도를 높게 해주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하는 것들로 선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료 영상에서 보시듯이 장애인을 가장 잘 현장에서 이해하는 분이 그들의 특징을 잘 뽑아내서 그에 맞는 일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남의 일이다 생각지 마시고 함께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수치로만 보면 전국의 장애인 비율이 약 5.1%입니다. 근데 우리 충북은 약 6.1%입니다. 100명 중에 6분 정도가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남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주변에 이웃이 함께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기업이 법에 정해진 기준,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의무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장애인의 특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을 하고 또 기술을 익히도록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어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서 스스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우선 본인에게는 심리적, 물질적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것이고 또 이게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이 오롯이 지는 게 아니고 사회가, 공동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국장님.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 서비스는 바로 일자리, 직업을 찾아주는 것,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바로 그런 어떤 모범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애초에 뉴스를 보니까 애초에 태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후에 사회가 바라보기 시작했고 또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선례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장애인에게 직업을 부여하는 것,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공공기관의 어떤 노력, 이것이 결국은 자선이 아니고 결국은 이들이 필요한 곳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경제 인구를 흡수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최 국장님. 예, 반가운 뉴스죠. 근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최초, 유일이라는 단어로밖에 이런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애인은 일을 제대로 못할 거야. 뭐 비장애인만큼 완성도 있게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 거야라고 가졌던 생각 자체가 사실 비장애인 중심의 굉장히 편견 어린, 차별 어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특성에 맞게, 역할에 맞게 뭔가 일자리가 주어진다라면 저는 얼마든지 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지역 안에서 이렇게 별도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음성군의 경우에는 충북도에서 이제 2%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보니 기술센터가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음성군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군수님들 가서 박수만 치고 축하할 게 아니라 음성군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또 함께 일하기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말씀하셔서 이게 어떤 사회 경제적 병폐라고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업의 부담이 되니까 브로커가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인데 브로커가 나타나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기업은 면책하게 만드는 그런 브로커들도 있고 결국은 일자리 자체도 낮아지고 기업은 면탈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일종의 더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을 1명을 채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카운팅해주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요 단점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이게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관련해서 이것저것 보면서 유튜브 댓글을 봤더니 경청은 그러나 저러나 다 어렵습니다. 이런 자조적인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 보자면 사실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부분이 예외 조항 안에서 법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열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작년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해서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실제고요. OECD 국가 중에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가 9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직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자리만 있어도 좋다라는 이야기 장애인분들 실제로 하세요. 그러나 장애인분들이 구입하는 생필품이 비장애인과 가격이 다르지 않잖아요. 일상적인 또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서 적용해서 예외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할 때 이동권 밖에 나오시는 분들이 없는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다. 아예 포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일자리, 자립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그들에게 일할 자리를 각 특성에 맞게 제공해 주기만 한다면 지금 포기했던 많은 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SN69님께서 장애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살기 좋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